예,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국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이 14차 설명회입니다. 네, 총회고요. 14번째고 저희가 2019년에 창립 총회를 한 이후에 14번째가 됐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 떨리면서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 3월 13일 목동 13단지가 재건축 준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날입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설명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벌써 횟수로는 8년이고 기간으로는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안전집단 때부터 있었던 일부터 해서 다 생각이 나고 결국은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물론 저희가 14차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재준이를 항상 지켜봐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벌써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 30분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재준이가 누군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누군데? 네,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준이가 누군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정말 힘들게 났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공람도 하고 재공람에 대한 설명회도 2월 23일 날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또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오늘 고시가 났는데 다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변경된 이유는 여러 가지 시점에 대한 변경이 좀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난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업체 KTS 엔지니어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신자산 신탁이 MOU가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목동 13단지 재준이 신탁 TF 팀장님, 이동준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신자산 신탁에서 분석한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빨리 걷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순수 다 소유자들입니다. 외부인이 전혀 있지 않고요. 업자가 꼈냐,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019년부터 순수하게 소유자들로만 구성돼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고요. 현재 6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자 경영, 홍보, 동의서 전담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한 TF팀을 또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이 뭐 상가 지분 TF, 뭐 협의체, 뭐 신탁조합 TF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함께 행동하는 13단지 내가 먼저 행동하는 재준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뭐를 했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얘네들이 7년 동안, 8년 동안 했다는데 도대체 뭘 했을까? 예. 여기 보시면 일단 예비안전진단 때부터 해가지고 2008년에 저희가 예비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사실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엔 재건축이 뭔지 뭐 안전진단이 뭔지도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 모금을 했습니다. 네, 안전진단 비용이 3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모금을 해서 그 소유자분들이 저희한테 모금을 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6단지 최종 통과 19년에 써놨죠. 저게 안전진단 말하는 겁니다. 왜 써놨는지 제가 다음 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도 신청하고 저희도 뭐 통과하고 이렇게 쭉 2020년, 21년 이렇게 쭉쭉쭉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란색으로 2023년,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에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어쨌든 저희가 그 안전진단 저희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파란색으로 6단지가 19년도에 통과를 했고요. 저희가 23년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약 3년 몇 개월 차이가 났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난 상황입니다. 그 6단지가 작년 8월 달에 아마 고시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3월 달에 났으니까 4년 정도 되는 차이를 저희가 확 줄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줄이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신속통합 기획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바로 재신청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준이 그 다음에 각 TF팀에서 그 현명한 판단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6단지와의 간극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재건축을 조합 방식으로 할 건지 신탁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명회를 2023년 5월달, 6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했고요. 그렇게 설명회를 저희가 세 차례나 한 이유는 그만큼 이 재건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저 때도 다 온라인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23년 9월에 저희가 그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24년 2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뭐 9단지나 뭐 신탁 방식을 선택한 단지들이 많잖아요. 9단지, 14단지 뭐 많은데 저희 보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라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차피 9월 달에 방식이 정해졌으면 빨리 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4년도 2월에 공고를 낸 이유는 23년도 거까지 그 재정 상태가 금감위에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모든 그 회계 상태를 보고 나서 선정하고자 저렇게 조금 기간을 낮췄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선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됐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 신탁사의 재정 능력을 끝까지 봤던 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이동준 TF 팀장님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했고 2024년 6월에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3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2018년도부터 예비안전진단 때부터 오늘까지
그 활동했던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요거는 저희가 그동안 그 활동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슬로건들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13단지, 내가 먼저 행동하는 제준이, 그 다음에 소유주로 이루어진 순수한 자원봉사 체계다, 우리는. 그 다음에 외부 업체에 휘둘리지 않는 조직. 근데 이 외부 조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 소유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타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나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 동의서를 거둘 때 OS 업체를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외부 업체를 씀으로써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비용을 외부에서 가지고 올 때는 또 그 업체에 나중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안전진단 비용하고 도시계획 업체 비용을 총 9억을 소유주분들께서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자원봉사해 주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그 모금해 주셨던 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단결이 잘 된 스마트한 조직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희 제준이 목동 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생겼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진짜 오늘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시가 잘난 건지 잘못 난 건지 제대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대해서 KTS 엔지니어링 이창섭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KTS 엔지니어링 이창섭 이사입니다. 저쪽에서 넘겨주시나요? 여기서. 제가 제주니어랑 계약을 해서 23년 초부터,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한 기간이 한 16개월에서 한 18개월 만에 오늘 고시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일을 고시한 게, 제가 업무하는 게 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고시를 제가 같이 받았는데, 압구정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압구정보다는 오늘 13단지에 고시한 게 굉장히 뜻깊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획이 잘 이루어져 있고 기대치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시가 났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황 같은 부분은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신통기획 자문 신청을 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협의를 거쳐 오늘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 구역계 인터넷에서 토지 이용 연락 이제 바뀌어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저희 단지 직원을 치면은 이제 정비구역이라고 딱 이제 명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양천구 부동산 지적과 부동산 정보과에 도면 고시 요청을 하면 한 3월달 이내에는 저희 직원을 치면 이 빨간선이 딱 등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안 돼 있는데 법적 효력은 오늘부터 효력을 갖지만 이제 한 2, 3주 후에 여기 올라갈 거니까 그때부터 정식으로 저희는 재건축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진행하는 갖가지 수차례 인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 인허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크게 안 됩니까? 잘 안 들리시나요? 화면 크게 안 됩니까? 화면이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큰 것 같은데. 이게 보기. 아니, 저 위에 그 로그인 옆에 아니야. 엑스 옆에 좀 괜찮으시셨나요?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요 화면에서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사항은 자동으로. 네, 용도 지역 아마 이게 조금 전체 화면 하면 자동으로 슬라이스가 넘어가니까 아까 상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용도 지역은 3종, 공원에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1종이 공원으로 바뀌는 부분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할게요. 예, 도시계획 시설 보시면은 공원이 2개가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 그 다음에 사면이 도로로 3m 확복하는 계획이 이제 있겠고요. 토지용 계획입니다. 이제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지구단위 계획, 목동 택지개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나 있는 그 사항에서 변경된 저희별 금원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성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타 단지 분들도 오셨을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 13단지에 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시설이 기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설치하도록 계획이 잡혀있던 부분은 금해에는 빠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시설, 임대주택이나 이제 그런 시설로 저희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사회복지시설이 빠진 만큼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오면서 저희 목동 단지에 대한 순부담률, 기부 체납률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제가 13단지 것만 보다가 도시가 같이 낮기도 하고 13단지도 있고 6단지에서 봤는데 저희 단지가 기부 체납률이 이제 순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적더라고요.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 순부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분들께서 부담해야 되는, 순수하게 부담돼야 되는 비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5.3%를 내놓는 겁니다. 근데 타 단지는 6%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에서 0.7% 이상은 대지 면적을 아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민분들께서 기피하시는 사회복지시설도 없애고 최대한 대지 면적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결정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공원 면적도 약 2,000을 줄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시했던 면적에서 약 4,380제곱미터가 증가해서 당초 면적보다 한 15만 6천 제곱미터로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건축에서는 높이 올라가네, 어떤 타입을 지내, 다양하지만 땅을, 이 대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되죠, 대지. 그래야지 용적률은 다 같은 삼각도로인데 땅을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있는 용적률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건축 설계 기법, 그 다음에 순부담률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총 300%에 대한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지 면적이 두 개 나뉘기 때문에 10만 한 5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용적률은 300%에 동일하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대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순부담이라는 비율이 목동단지에서 가장 적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뿌듯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서 이런 확보한 부분이 있겠고요. 저희가 높이도 50층 이하, 49층이 최고 층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사업성 이런 부분 대해서 상가가 빠져서, 근상이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49층, 지하는 이제 주차장, 지하 1층 근생시설 일부 외를 제외하고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고요. 저희 연면적이 80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80만. 그 규모에 저희가 총 이제 한 3,800세대가 들어가고요. 그중에 한 56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마치면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세대수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건축 심의할 때, 사업 시행할 때, 또 분양 신청할 때 원하시는 평형대에 따라서 요거는 계속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대수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요. 이 정도 우리가 세대수, 3,500에서 4,000세대 내외로 우리 13단지가 건립되는구나. 이 정도는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원하는 평형대로는 전부 가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 비율을 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이제 세대수의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 주차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주차 대수를 줄일 건지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다, 우리 좀 한 2.23대까지 늘리고 싶다라면 충분히 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 부분의 활용도는 언제든지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변경 가능하다. 계획에 대한 세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부채납 임대가 사회복지시설이 빠지면서 한 81세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 150세대에서 160세대를 저희가 순부담률 6%를 했으면 그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7, 80세대를 제가 아껴서 주민분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세대수 대비 한 10,000제곱미터를 설치를 하는데요. 약 한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이 법적 대비 한 2배 정도 필요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강남 3구는 3배에서 4배, 강북 지역은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필요하신 니즈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오늘 대신도 나와 계시지만 시공사 측이 선정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시설은 없애고 좀 더 필요한 시설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나 정비계획 변경이 유연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뭘 넣어주세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간단한 정비계획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목동 13단지를 거의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에 자주 오면서 양초고 들리면서 느낀 바가 13단지가 저는 처음에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위원장님이랑 재준이 분들이 노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타단지에 비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도 빨리 얻었고 주민 설명회 때도 의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열정과 이 성의가 또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보고가 되고 업무가 종료가 되지만 앞으로
이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부담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빼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힘든 이유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거의 진짜로 욕만 안 했지 구청하고 엄청 또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시가 났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 번째 순서로 저희가 작년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재건축 방식에 대한 일정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3차례 했고, 그 다음에 그 설명회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도 했고, 그 다음에 공고도 내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재건축준비위원회, 저희 소유주이십니다. 소유주이신 신타 TF 이동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13단지 소유주 이동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신탁 TF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명칭은 조합 신탁 TF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사실 재준이가 잘 하고 있나 보려고 회의 참석했다가, 그동안 고생하신 것 때문에 저도 좀 힘을 보탤까 해서, 보이지 않게 이제 VT에 참여하게 됐고, 또 팀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게 직업이 아니라서, 전 서툴러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13단지 TFT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방법으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신탁 방식을 설명해 준 코랑코 하나자산신탁, 한국도시신탁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신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합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인 동우, 비센, 화성, CNT가 이 자리에서 조합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 3개의 업체에서 설명해 준 걸 가지고 또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총 상가를 포함해서 2377세대 중에 60%가 넘게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 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87.8%가 신탁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세대로 보시면 53.3%가 신탁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탁 TF, 조합 신탁 TFT, 저희 팀원들은 사실 제가 성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봤을 때는 조합 쪽도 한 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방식이 저희 단지에 적합한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또 소유주분들도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투표한 결과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결정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신탁사를 선정하는 게 투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투명한, 당연히 공정성 있게 관리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입찰, 목수 입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아시겠지만 목동에는 7개 단지에서 신탁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 신탁사로 다 선정이 된 상태인데,
그만큼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목동 주민들의 고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단지, 신탁 방식을 선택한 7개 단지는 다 공통적으로 다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복수 입찰이 원칙이었지만 또 대신 또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재준위, 비용 부담 면제, 그 다음에 입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유주들이 유리할 수 있는 입찰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되면서, 저희가 다른 단지보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탁사를 늦게 선정한 편입니다. 그 덕에, 다른 단지의 평가표와 입찰 지침서를 입수해서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한 곳에 입찰 심사와 평가표 입수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타 단지를 공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행됐던 신탁 입찰 지침서와 평가표는 제가 봤을 때나 저희 TFT에서 분석한 결과 재준위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신탁사에서 제공받은 겁니다. 그 신탁사가 지금 선정된 신탁사가 재준위에 준 겁니다. 그렇게 올리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입찰 지침서나 평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사실 좀 혼돈에 빠졌지만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신탁사들이 참여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도 만들고 많은 신탁사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면 저희 신탁조합 TFT가 선택한 신탁사 리스트는 8개입니다. 저희는 한도심, 한자신, 호랑고, 하나, KB부동산, 신한자사, 대신자산신탁, 지금 목동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선정된 신탁사, 혹은 저희 쪽에 컨택해서 입찰을 하고 싶다는 신탁사 모두 컨택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신탁사 선정 관련 세부 일정을 저렇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적격 심사표를 작성하고 공고기간을 1개월을 가졌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고기간을 1개월을 가진 단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공고기간을 5일이나 7일을 가진 단지는 공고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들어올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은 여기 보시면 이제 7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는 24일을 공고를 했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이거는 지금 나라장터, 그러니까 민간화된 누리장터죠. 정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입찰 현황을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입찰 공고기간만 봐도 저희가 이제 많은 신탁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계속 문화를 열어놨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13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신탁사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가표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게 민감한 문제긴 한데 수수료를 0.35를 제시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KB, 하나, 한자, 한토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미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낮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가격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비 신탁사 선정된 수수료율인데 타단지에 이제 혹시 소유주들이 아시면은 또 저희한테 아니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페이지를 넘긴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신탁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탁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한 세대당 한 8천에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다른 단지에 비해서 수수료 절감 요인이 이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2023년도, 2024년도만 해도 이제 둔촌주공 때문에 조합 방식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조합으로 하게 되면서 조합이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고 사도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신탁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였고 목동도 그래서 반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요즘 PF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탁사가 저 쟤네들 잘 할 수 있는 건가 부실하지 않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불안해하시는 소유주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소유주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제 신탁사는 그 은행의 BIS 비율, 그다음에 보험사의 RBC 비율처럼 신탁사는 그 금융위에서 NCR 비율로 관리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NCR 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그러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계적으로 경영 개선 조치를 받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그 금융위에서 지정해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NCR 비율은 15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고입니다. 지금 현재 150 미만으로 떨어져서 매각에 나와 있는 신탁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목동에서 활동한 6개 신탁사, 물론 이제 코란보는 선정되진 않았지만 6개 신탁사의 NCR 비율을 5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선정 당시에는 2023년도까지만 분석을 했고요. 오늘 오면서 이제 2024년도까지 지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전부 150%는 충분히 다 넘습니다. 다 150%는 넘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위에 대신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권을 끼고 있는 그 신탁사들은 NCR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업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신탁사들은 NCR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신탁 회사, 이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이 비율을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준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회사를 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이 업을 하고 있는 신탁사나 그다음 나중에 또 만들어질 정사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금융투자 회사 공시 금투협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 NCR 비율은 매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로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사해서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신 아니더라도 신탁사에 대해서 내가 그 회사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금투협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 이제 마무리 다 했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과 신탁 방식 관련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Q&A도 많이 진행했고, 또 업체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고, 또 소유주들에게 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걸 받아서 또 공유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게 좀 기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좋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 답변을 받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신탁사인지 정비업체인지 모르시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목동에 7개 단지가 있고, 나머지 7개 단지가 또 조합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방식이 성공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히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한 2, 3년 동안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업에 계시는 금융 전문가, 그 다음에 신탁 전문가, 그 전문가라는 건 다 소유주 말씀드리는데, 이 소유주들께서 진짜로 많은 의견과 현업에서 있는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지금 돌아보시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신자산 신탁이 지금 MOU를 맺어 있는데, 거기서 오늘 고시가 났습니다. 나서 이제 다음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고시난 걸 가지고 이 신탁사에서 저희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신탁사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책자를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빨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는 내일 다들 배송이 될 거고요. 그 배송이 되시면 그 책자를 보시고 그 책자에 동의서 작성 방법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실제 신탁사에서 분석한 사업성이 어떤지,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비 분양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건, 왜 오늘 당장 동의서 안 걷냐, 빨리 동의서 걷어야지 14단지 쫓아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동의서 받고 싶었어요. 네. 다들 저도 그렇게 급한 마음인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고, 그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 받은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자가 발송이 되고, 그 책자가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돼서 안전하게 도착할지 내일 보내면, 일반적으로 도착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동의서는 거둘 거고요. 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다 상주하면서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책자로 받아보실 건데,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신탁사가 바라보는 우리 단지의 사업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고시난 자료도 있지만 이제 신탁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 단지의 사업성도 있으면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산신탁의 김동현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자산신탁의 김동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 13일 구역지정 고시 정말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13일, 13단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5가지 꼭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개요부터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단지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두고 저희가 1단지, 2단지라고 저희가 한번 팅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축 설계 개요입니다. 이 건축 설계 개요는 저희가 사업 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좀 그렸고요. 오늘 구역 지정 고시 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KTS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요는 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평형이나 타입들을 반영해서 향후에 저희가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지 면적입니다. 전체 1, 2단지를 합쳤었을 때 약 47,200평 정도. 그리고 지역지구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하, 지상 면적 다 합치면 약 24만 7천 평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다 아시다시피 300%고요. 건폐율은 25.05%입니다. 저희 세대수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이 487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요거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81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저희가 5구부터 이게 182타입까지
8개 타입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 분양은 3,284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3,852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 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8,025대 세대당 2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1단지는 그 대지 면적이 약 3만 평입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 규모 연면적, 네, 지역하고 건축 면적은 같고요. 연면적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16만 9천 평 정도. 용적률은 같습니다. 건폐율하고. 그리고 세대수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약 373세대, 일반 분양은 2233세대입니다. 그래서 1단지는 총 260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2대, 똑같습니다. 다음은 2단지입니다. 2단지는 사업대지 면적이 약 15,000평 정도 되겠고요. 지역이랑 건축 규모는 같습니다. 연면적은 지하, 지상 합쳐서 약 77,900평 정도고요. 용적률, 건폐율도 같습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169세대, 26세대 포함해서 총 195세대, 세대수는 일반 분양은 1051세대로 총 1246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주차 대수는 세대당 2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높이 올라간 데가 최고 49층까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거 단지 배치도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1, 2 단지 합치면 총 3,85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단위 세대 평면도도 일단 포베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 바뀔 예정이니까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 개요가 있어야지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 그 총수익과 종전자산 평가 추정액입니다. 저희 그 총수입은 일단 그 일반 분양을 6천으로 잡았습니다. 6천으로 잡고 토지동 소유자 분양 수입이 약 4조 3,063억.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2조 6,077억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법적 상한은 표준 건축비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718억 정도가 되겠고요. 아까 81세대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상가는 1층 경우엔 저희가 한 5,600만 원으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는 약 907억, 일반 분양은 2,853억, 이 이제 수입을 저희가 받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총 수입은 약 8조 3,061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 그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반하기 위해서 그 감평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썼고요.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그 동의나 분양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한 10% 정도는 현금 청산대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평가는 약 3조 6,094억 정도,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를 보시면 가장 큰 게 공사비입니다. 네, 공사비는 저희가 약 91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저희 기술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정을 했고요. 이 910만원은 착공 전 저희가 엑스컬레이션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 910만원을 적용을 했고, 공사비는 약 2조 2,760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주 용역비, 그 다음에 금융비용. 여긴 또 금융비용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 분담, 중도금, 사업비, 대출, 이자 이런 부분이 약 1조 2,092억 정도 외로 좀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비비, 저희가 단지가 크다 보니까 예비비도 약 1,100억 정도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 사업비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부족했을 경우 주민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 신탁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시 다 주민들이 분담금이 낮아지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비례율 산출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비례율 추정은 분양 신청제 종전자산 평가 총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3조 6,940억을 종전자산 평가 총액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비례율은 저기 전체 총 수입은 8조 3,061억.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4조 4,059억을 지금 예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한다 하면 이제 비례율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일반 분양가 6천으로 잡았었을 때 비례율이 한 105.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재공납 났었을 때 저희 비례율이 97.20이었습니다. 근데 합계를 보시면, 수입의 합계를 보면 약 6조 2,073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 일반 분양가 6천으로 잡아서 약 8조 3천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 총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잡은 걸 보니까 2조 4,670억을 잡았는데, 일단 그 공사비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지금 평당 800으로는 솔직히 공사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보다 높다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기타 사업비 부분을 보면 저희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약 2조 1,082억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금융비용이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비용이 약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타 비용, 이 기타 사업비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총 사업비가 많이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땐 총 사업비는 그래도 4조 4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비례율이 약 105.63으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제 분양가가 상승된다고 했었을 때 한번 비례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6천으로 잡았을 때 약 105%, 그 다음에 6,300일 때 114%, 그 다음에 6,500일 때 120%, 6,700일 때 126%, 7,000일 때 약 134.72%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으로 한 거고, 이제 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되면 금융비용들이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 없다면 충분히 이 비례율을 지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목동에 거래들, 저희 13단지에 거래들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되고 있는데, 한 1, 2억씩 이렇게 올라간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착공하고 분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4년에서 5년 후로 보고 있는데, 충분히 7천 이상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다음 장을 넘기면 사진들도 엄청 찍으실 거예요. 줌을 땡겨서 막 찍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나중에 책자에 나갑니다. 그대로 다 실려서 나가니까, 네,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제 추정 비례율을 105%로 가정했었을 때 이제 분담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전 평형수입니다. 21평부터 58평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종전 세대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27평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8평, 45평, 56평 이렇게 지금 분포를, 이 평형대가 좀 가장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일단 그래서 이 색깔 되어 있는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신축 제가 43평까지 여기까지만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하얀 부분의 분은 우리 집인데 나는 얘기 안 해줘라고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노란 부분 앞뒤를 보면 평형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7평 종전가액을 저희가 14억 9천으로 아까 그 감정평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비례율이 105%여서 종전가액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 권리가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근데 그 종전가액은 나중에 향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저희 조합원님들이, 저희 토지종소유자분들이 한 업체를 뽑으시고 나중에 구청에서 한 업체를 또 뽑으십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삼수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로 봐주시고, 실제로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평사가 나와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때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7평 가지신 분들이 25평에 갈 때는 오히려 환급이 나오십니다. 약 2억 3천 정도 환급이 나오시고요. 30평 갈 때는 6억 4천에 대해서 6,400 분담금. 그 다음에 35평 갔을 때는 2억 8,900. 41평 갈 때는 6억 1,600. 43평 갔을 때는 7억 7,200 정도. 이렇게 분담금이 나오시고요. 여기 38평 같은 경우에는 요 30평 가실 때는 약 3억 1,600 정도 환급. 그 다음에 그 43평 갈 때는 한 3억 9,200 정도. 네. 분담금이 나오시는데, 요 분 같은 경우에는 35평까지 가셔도, 저희 환급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45평은 여기 35평까지 약 3억 정도의 이제 그 환급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43평을 갔을 때는 약 1억 8,100 정도의 분담금을 내실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평 같은 경우에는 43평까지 이렇게 그 환급 금액이 나오고 53평을 가셨을 때 약 2억 8천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거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6,300보다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다음에 제가 6,50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 같은 경우는 27형이 여기 30평까지 여기 그 환급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600 정도 나오고요. 그 43평으로 갔을 때는 한 7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38형을 가시신 분은 35형 갈 때 약 2억 정도의 환급금을 받으시고 그 43평, 그 다음 53평 갈 때 약 8억 5천, 3억 천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형입니다. 예, 41평까지 약 9천 정도의 환급금이 나오실 것 같고요. 만약에 53평으로 가신다면 약 6억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6형입니다. 여기는 43평까지, 44평까지 한 그 3억 6,500 정도의 환급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53평 때는 한 1억 6,500 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천입니다. 7천일 때는 27형을 가지신 분이 30평을 갔을 때 한 9,600 정도 환급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4로 갔을 때는 한 1억 6,600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형입니다. 여기 그 84까지, 35형까지 약 3억 1,800 정도 환급금이 나오실 것 같고요. 43형 갈 때는 한 2억 4,500, 53형 갈 때는 8억 1,700 정도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형입니다. 45형은 43형까지 약 2,3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나올 것 같고요. 53형 갈 때는 한 5억 4,800, 56평 가시신 분은 43형까지 한 5억 2,200 정도의 환급이 나오고 53형을 갈 때는 4,900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분담금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동이 7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같은 평형대로 할 때는 충분히 환급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타 단지보다도 저희가 사업성이 그래도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좀 추정치이고요. 저희가 착공하는 그 시점에 7천 이상 나온다면 주민들 분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좋은 단지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월요일날 책자에 다 실어서 다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오늘 다 동의서를 받고 싶은데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서울시의 정보몽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린업 시스템에 이런 추정 분담금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하고 책자를 발송한 이후에 동의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갖고 계신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셨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바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약간 노멀한 그냥 그 평균적인 일정입니다. 만약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의서를 빨리 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5월에 사업 시행자 지적 고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6년도에 시공사 선정 유동적입니다. 좀 빨리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28년 1월에 관리처분 인가인데 그 이후에 29년도에 철거, 30년 4월에 착공 및 분양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착공 및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신자산 신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단축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허가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인허가만 담당하는 직원은 다른 신탁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채용을 했고요. 저희는 좀 다릅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만약에 3월 안에 아니면 4월 초에도 동의서 진고를 다 해주신다고 하시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고 시공서 선정을 저희가 26년 3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26년 12월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27년 10월, 그리고 28년 10월에 철거 개시, 29년 10월에 착공 및 분양. 그래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4년 안에 착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당기면 저희 보수도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보수도 제가 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의 강점인 게 인허가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14개 단지 중에 제일 먼저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의서 제출 안내는 이따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양식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양식이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동의서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필 서명한 다음에 꼭 지장 낙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는 이따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저희 또 대신자산 신탁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저희 회사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큰데 믿으신에서 대신증권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대신 파이낸스 그룹이고요. 저희 그 자산 신탁을 비롯해서 그 증권 약 9개의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증권으로 시작해서 금융으로 발전하다가 이제 부동산까지 저희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대신증권이 지금 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그 6개국은 15개 부서로 되어 있고요. 한 140명 지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시정비사업본부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본부 3팀은 목동 14단지에 전념을 해서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4년도 수주 실적인데, 뭐 신임은 역세권입니다. 서울이고, 그 다음에 태계원, 김해 동성아파트, 그 다음 800세대 정도 되고요. 해운대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 된 이후에 정말 잘 풀렸는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만 도시정비 사업 실적 3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뭐 재작년에도 이렇게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요거 이제 한강로라고 이제 한강이 보이는 데인데 이 BTS 건물 뒤쪽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강변 한신과라고 한남동에서 여의도 넘어가는 왼쪽에 있습니다. 나루 호텔 옆에 있는 건데, 요것도 저희가 우선 협상자가 돼서 지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여기도 없는데 상도 15구역, 상계 5동 그 신통 계획을 저희가 그 4,000세대짜리를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나이런 한남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거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이거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나이런 한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노하우를 저희 13단지에 접목을 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14개 단지 중에 가장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저희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가 우선 협상자가 돼서 이제 시행자 지원 동의서를 받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아파트, 성공적인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떨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긴장되고, 오늘은 더더욱이 너무 기쁜 마음에 또 떨리는 것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쭉
흘러왔던 내용도 말씀드렸고, 지금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지정고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그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빨리 거둬야 되는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14개 단지 주변에 너무 많은 경쟁 상대가 있어요.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14단지 분 안 계시죠? 14단지 먼저 일주일 먼저 보시놨다고 엄청난 항의와 약간의 욕설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14단지하고도 원래 한 달 차이 났습니다. 근데 한 달 차이 났는데, 정말 저희가 그 한 달을 일주일로 줄이느라고, 사실 저뿐만 아니고 아까 발표해 주셨던 이창섭 이사님도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저희 제준이 안에 있는 서울시 협의 TF에서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연을 통해서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8단지하고 10단지도 같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신축의 효과를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고 저희가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신축 효과가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 자체가 폭탄으로 떨어지면 값어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먼저 신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후발주자들 공사하는 전세 수요를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신축에 대한 저희가 먼저 신축한 아파트의 값어치가 전세가가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저희 13단지는 사실은 지하철역을 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역과 중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 개발을 할 건데, 이 상가를 먼저 저희가 선점해서 개발을 해놔야 그 프리미엄 효과, 네,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도 누려야 되고요. 가장 많은 걱정하시는 게 이주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다 속도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주심의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시행 일가 이후 이제 관리처분 되고 하기 전에 이주심의를 받는데, 그 이주심의에서 순서가 밀리면 사실은 완전히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주 심의를 빨리 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실제 이주 나가셨을 때 전세가가 싸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나가면 싼 전세가에 구할 수 있지만, 저희 바로 다음 단지 뒤따라오는 곳만 해도 아마 조금 오른 전세가로 이 주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금융 비용들. 예.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그러면 누가 내냐고 맨날 물어보세요, 저한테. 예. 법적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담은 소유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넣든 아니면은 개별로 납부를 하시든 어차피 사업비로 넣게 되는 분담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금융 비용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시가 나야 되고요. 안내책자 등기 발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송을 하고 그걸 받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동의서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나가실 때 다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동의서 지금 받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근데 이런 절차들이 있고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받으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계약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시고 3월 18일 날 관리사무소로 오시면은 동의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비구역 지정 저희가 동의서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내주셨었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도 많은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 경우에는
동의서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 가족 중에 누가 대표이냐,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한 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유자 모두의 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도 대표 선임자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로 끝난 거고 요것도 또 다시 그 지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동 13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0일, 왜 잘못됐네요. 제출 기간이 3월 18일부터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요 옆에 써놓은 거는 제가 여태까지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사실, 목동 13단지가 용적률이 160%입니다. 항상 제가 비유를 드리면, 저희가 과학고 꼴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고 꼴찌가 사실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진짜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갈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저희의 핸디캡이고요. 그 밑에 파란색들은 전부 다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입니다. 예, 저희가 최저 신탁 수수료 그 신탁 세대당 사실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70억이니까. 타단지 대비해서 저희가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실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 정말 힘들게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14단지 안 계시죠? 네. 아까부터 불안하게 14단지 와 계실까봐. 네. 14단지에 원래 사회복지시설이 있었고요. 거기는 구청에서 장애인시설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청에서 장애인시설로 쓰기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청에게 어떤 땅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자기네들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쓸 데이케어 센터를 그 부지를 사용했으면 해서 14단지에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가 구청에서 쓰고자 한 장애인 시설이 못 받았잖아요. 네, 못 받으니까 저희 단지에 넣고 싶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첩보를 듣고 구청 담당 팀장님과 여러 설전을 통해서 아니 서울시에서 줄 생각이 없는 걸 굳이 또 우리 거에 넣어서 또 심의를 올리겠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설전을 통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어차피 너희한테 구청한테 줄 생각이 없으니 우리가 원래 작성했던 사회복지시설 제외한 안을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관찰이 돼서 서울시 안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진 안으로 오늘 고시가 난 거고요. 물론 저희가 18세대의 추가 임대주택이 생겼지만 저희 분양이 30세대 넘게 35세대의 분양 물건이 생겼습니다. 이 업계에 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약 420-30억의 저희의 사업성이 증가한 거고요. 이걸 세대별로 나누면 세대당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저희는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큰 수익이 있다는 거 박수 한 번만 또. 제가 오늘 너무 엎드려 절받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자원봉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단지, 제가 몇 단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타단지들은 정비계획 동의서, 신통기획 동의서를 받는데도 OS 요원을 썼어요. 근데 그 비용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 비용들을 써가면서 한 단지와 저희를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일일이 그 동의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태까지 저희를 같이 도와주셨던 자원봉사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 3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 비용 6억을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믿고 모금해 주셨고, 그 모금을 통해서 저희는 돈을 다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다 타단지는 그게 다 금융 비용이거든요. 빌렸으면. 근데 저희는 정말로 그 비용들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금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자신한테 맞춰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공사자들과 모금해주신 소유주분들 덕분에 저희 재준이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 돈에 눈독 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투명하게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듯한 지형 지품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지하철 품은 아파트. 네. 그리고 저희 13단지 뒤로는 사실 항공선 때문에 49층까지 못 짓습니다. 여기 12단지 안 계시죠? 네. 그 뒤로는 49층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로 49층 그게 높기만 하고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희가 12단지, 11단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은 속도와 단결. 저희가 서로를 좀 믿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업적들 당연히 물어보시면 확인시켜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득이 아니라 그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재준이 모든 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속도와 좀 단결을 통해서 속도를 낸다면 얼마나 저희 사업성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 아실 거예요. 모 단지 같이 9년이 되고 이권 다툼이 들어가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단결과 믿음,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오늘 고시가 나서 저는 너무너무 떨리고 기쁘고 좋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서로 믿고 힘을 합쳐서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그 절차대로 잘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으로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